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의료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도 또 2년 만에 백신으로 극복했습니다. 2026년 새해 세계는 엔데믹이라는 희망찬 단어를 외치며 다시 활짝 열린 하늘길을 축하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가장 안전한 시대에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치명률 75%, 백신 없음, 치료제 없음, 이 세 가지 제로제로를 동시에 가진 바이러스가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느라 전력을 다하는 동안 이 바이러스는 조용히 숲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쪽 문을 닫는데 정신이 팔린 사이 다른 쪽 창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듯이요. 더 무서운 건 이 바이러스가 낯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1998년부터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그런데 왜 지금 전 세계가 긴장하는 걸까요? 고작 확진자 2명 때문에 태국, 네팔, 중국까지 비상이 걸린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무서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는 공포 조장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경제 채널답게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지갑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 씻기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바이오 주식을 사야 할까요? 답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됩니다. 2026년 1월 말 전 세계보건 당국의 이메일 알림창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인도 서벵골주에서 벵글, 콜카타 인근의 작은 도시 바라사바라삿. 이곳 사립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2명이 니파 바이러스 네파, 레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사망했습니다. 이후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총 5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고 약 100여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숫자만 보면 고작 5명입니다. 코로나 시절 하루 확진자가 수십만 명을 넘나들던 것과 비교하면 뉴스거리나 될까 싶은 수준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즉각 공식 확인 성명을 발표했고, 태국은 방콕 수원 나품 국제공항에 코로나 때 사용했던 열화상 카메라를 다시 가동했습니다. 네팔은 국경 검역을 강화했고, 중국은 춘절春节를 앞두고 바짝 긴장했습니다. 고작 5명에 왜 이러는 걸까요? 답은 3가지 숫자에 있습니다. 치명률 4075%, 백신 0개, 승인된 치료제 0개. 니파 바이러스는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당시 돼지 농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급성 뇌염이 집단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과일박쥐나 료박쥐로부터 돼지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된 신종 바이러스였습니다. 265명이 감염됐고 108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 약 40%. 그런데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케이스들은 더 끔찍했습니다. 341명 감염에 241명 사망. 치사율 약 71%. 감염자 4명 중 3명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평균 치명률이 5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니파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치료 수단의 부재입니다. 코로나19는 발생 1년 만에 백신이 나왔습니다. mRNA라는 신기술 덕분이었죠. 하지만 니파 바이러스는 28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용화된 백신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입니다. 1998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누적 감염자가 754명에 불과합니다. 제약사 입장에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백신을 만들어봐야 팔 곳이 없는 거죠. 이른바 시장 실패 마켓 페일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WHO는 2017년 니파 바이러스를 R&D 청사진 우선순위 질병에 포함시켰습니다. 쉽게 말해 정부와 국제기구가 직접 나서서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할 위험한 병원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19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와 같은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바이러스가 왜 28년 동안이나 조용히 있다가 하필 지금 다시 나타난 걸까요? 그 답은 박쥐에게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과일박쥐, 학명으로는 프테로푸스 프테로파스 속에 속하는 대형 박쥐입니다. 날개를 펼치면 1.5m가 넘는 흔히 나려오라고 불리는 녀석들이죠.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열대우림에 주로 서식합니다. 문제는 이 박쥐들이 더 이상 깊은 숲속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현상들 폭염, 가뭄, 산불 이 박쥐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먹이인 과일나무가 줄어들면서 박쥐들은 생존을 위해 점점 더 인간의 거주지 가까이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농가의 과수원,
마을의 야자나무, 심지어 도시 외곽의 공원까지. 여기서 감염고리 트랜스미션 체인가 형성됩니다. 첫 번째 경로는 과일 오염입니다. 박쥐가 과일을 먹다 떨어뜨리거나 과일에 침과 소변을 묻힙니다. 이 오염된 과일을 사람이 먹으면 감염됩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에서는 생선 대추야자, 수액을 마시는 전통 때문에 많은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야자나무 줄기에 항아리를 달아 수액을 받아 마시는데 밤사이 박쥐가 날아와 수액을 핥거나 그 안에 배설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로는 돼지 경류입니다. 박쥐가 먹다 떨어뜨린 과일을 돼지가 먹고 감염된 돼지를 농장 근로자가 다루면서 전파됩니다. 1998년 말레이시아 첫 발병 당시가 바로 이 경로였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정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했습니다. 세 번째 경로는 사람 간 전파입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환자의 혈액, 타액, 소변 등 체액을 통해 밀접 접촉자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간병하는 가족이나 의료진이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인도 서벵골주 사례도 의료진이 먼저 감염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니파 바이러스 감염자 중 45세 이상 남성이 가장 높은 전파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약 8배 많은 사람을 감염시켰고 사망한 환자 중 다수가 슈퍼 전파자였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기초감염제 생산지수 R는 약 0.48로 1보다 낮아서 자연적으로 대유행을 일으킬 확률은 낮다고 평가됩니다. 코로나19 초기 R가 2.5, 공력이 1218인 것과 비교하면 전파력 자체는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MERS 중동후 기증후군을 기억하시나요? MERS도 R가 0.7 정도로 낮았지만 한국에서 병원 내 슈퍼 스프레딩 현상으로 186명이 감염되고 38명이 사망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경제적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기후변화로 박쥐가 인간 세계로 밀려오고 있다면 이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입니다. 그리고 구조적 위험에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각국 정부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2026년 1월 25일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인도 서벵골주발 비행기가 도착하자 공항 곳곳에서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상 카메라, 마스크를 쓴 검역 요원들, 그리고 발열 증상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안내 방송. 2020년 코로나19 초기와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태국 질병통제국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와 유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단 5명의 확진자 발생에 이 정도 대응이라니 과민 반응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입장에서는 절박한 선택입니다. 태국의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20%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연간 4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약 600억 달러 약 80조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2020년 관광 수입이 90% 이상 폭락했고 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태국 경제는 문자 그대로 셧다운 됐습니다. 4년이 지난 2024년 태국 관광업은 겨우 코로나 이전 수준의 80%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드디어 완전 정상화를 눈앞에 뒀는데 다시 감염병 뉴스가 터진 겁니다. 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팔은 트리부반 국제공항과 인도 국경 지역에서 건강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2024년 12월에 니파 바이러스를 감염병 감시 목록에 추가해뒀습니다. 베트남, 대만, 홍콩도 공항 검역 체계를 격상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관광업 의존도가 높다는 것과 코로나19 트라우마가 깊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각국의 대응 방식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태국과 네팔은 인도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스크리닝을 시작했지만 싱가포르와 일본은 아직 관찰 중이라며 특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WHO가 국제적 확산 위험은 낮다고 평가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검역을 강화하면 관광객 유입이 줄어들어 경제에 타격이 옵니다. 특히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아웃바운드 관광 시장 중 하나입니다. 인도 중산층의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검역을 안 하면 만약 확산이라도 되면 그때는 더 큰 경제적 재앙이 옵니다. 코로나 때처럼 국경을 봉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각국은 예방비용과 발생 후 피해 비용을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조기에 적은 비용으로 막자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일까요?
인도와 중국의 직항 노선이 5년 만에 재개된 게 바로 2025년 10월입니다. 그리고 니파 바이러스가 발생한 건 2026년 1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설을 코앞에 두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인도와 중국 사이의 하늘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6월 히말라야 국경 지역인 가란 계곡 가온 밸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했습니다. 1975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무력 분쟁이었습니다. 인도군 20명, 중국군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 5년간 두 나라 사이에는 직항 여객기가 단 한 대도 뜨지 않았습니다. 인도 사람이 중국에 가려면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경유해야 했고, 중국인이 인도에 오려면 비자 받기가 미국 비자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2025년 8월 극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겁니다. 양국은 경쟁자가 아닌 개발 파트너라고 선언했고 직항 노선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2025년 10월 26일 인도 인디고 항공의 콜카타 광저우 노선이 5년 만에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바로 그 콜카타 인근 지역에서 니파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타이밍이 기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인도 중국 관계가 개선된 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50% 관세, 인도에도 25% 추가 관세를 때리면서 두 나라가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로 손을 잡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필 춘절 시즌입니다. 중국의 춘절 특별 운송 기간 춘인, 춘유는 인류 최대의 연례 이동이라고 불립니다. 2026년 춘인 기간 1월 중순 2월 말 동안 약 90억 건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귀성, 여행, 해외 출국까지 포함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인파가 움직입니다. 만약에 니파 바이러스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중국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퍼진다면 2020년 1월에 악몽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춘절 직전에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보고됐고 춘절 기간 대이동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됐죠. 물론 아직은 가정입니다. 현재 인도 외국가에서 니파 바이러스 확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WHO도 국제적 확산 위험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확률이 아니라 가능성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반영합니다. 지금 아시아 각국 정부가 바짝 긴장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사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9월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상향 지정했습니다. 제1급 감염병이 뭘까요? 에볼라, 패스트, 두창천연두, 탄저 같은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이 여기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 이 병이 국내에 들어오면 무조건 비상 모드로 대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의사가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발견 즉시입니다. 둘째, 환자는 국가지정음압병실에 격리됩니다. 셋째, 접촉자 전원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합니다. 넷째, 필요시 지역 봉쇄도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미 2025년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사람에게는 감염병 예방정보 문자가 발송되고 입국 시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QCOD를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도 발생 직후인 1월 30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인도 외국가에서는 추가 발생이 없으나 감염 시 치명률이 높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의 이면에는 아직 국내 발생은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코로나19를 통해 K방역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신속한 진단 키트 개발, 역학조사 체계, 의료 대응 인프라 등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니파 바이러스는 코로나와 다릅니다. 코로나는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초기 변이 기준 13%. 니파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낮지만 치명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4075%.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또 하나, 한국에는 인도 교민과 주재원이 상당수 있고 인도와의 비즈니스 교류도 활발합니다. 삼성, LG,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죠.
이들의 왕래가 잦은 만큼 유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경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한국에서 단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 활동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015년 한국 MERS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확진자는 186명, 사망자는 38명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큰 숫자가 아니었죠. 하지만 한국 경제에 미친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했고 내수 소비가 위축됐습니다. 한국은행 추산으로 약 1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GDP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작 186명의 확진자에 10조 원. 이게 감염병의 경제학입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어떨까요? 만약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타격받을 분야는 농축산업입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가 돼지이기 때문입니다.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는 확산을 막기 위해 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했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돼지고기 가격 급등, 농가 피해, 관련 식품 산업 타격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아프리카 돼지병의 ESF 때문에 수십만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9만 2020년 당시 직접 피해액만 수천억 원이었죠. 두 번째 타격은 소비 심리 위축입니다. 코로나 때를 떠올려 보세요.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외출을 줄이고 식당과 카페를 피하고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봉쇄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voluntary social distancing라고 부릅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치명률이 75%라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된다면 사람들의 공포 심리는 코로나 때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설령 실제 감염자가 적더라도 소비 위축 효과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료 시스템 부담입니다. 니파 바이러스 환자는 음압병실에서 치료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음압병실 수는 약 1000개 내외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때 급조로 늘린 숫자이지만 여전히 대규모 발생에 대응하기엔 부족합니다. 더구나 니파 바이러스는 뇌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환자실 ICU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니파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될 확률은 낮지만 유입됐을 때의 충격은 크다는 겁니다. 이른바 꼬리 위험 테일 리스크 또는 블랙 스원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백신이 없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위험입니다. 감염되면 치료 수단이 없으니까요. 둘째, 기회입니다. 누군가 백신을 개발하면 거대한 시장이 열린다는 뜻이니까요. WHO는 2017년부터 니파 바이러스를 R&D, 우선순위 질병으로 지정하고 백신 개발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 중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mRNA 기술입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입증된 이 기술은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만 있으면 빠르게 백신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더나는 이미 니파 바이러스 mRNA 백신의 일상 임상시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해니파 바이러스 계열 범용 백신입니다. 니파 바이러스와 핸드라 바이러스 웨러는 같은 해니파 바이러스 속에 속하는데 둘 다 과일박쥐가 숙주입니다. 호주에서는 핸드라 바이러스 말마용 백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이를 인체용으로 발전시키려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통해 고위험 병원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감염병 대응 플랫폼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관점의 포인트는 백신 개발 주체가 아니라 플랫폼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니파 바이러스 자체의 시장 규모는 작습니다. 연간 발생자가 수십 명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이 바이러스 하나를 대상으로 개발된 기술이 다른 신종 감염병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mRNA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후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텍은 같은 기술로 독감 백신, RSV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 심지어 암 백신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 백신 개발은 단순한 틈새 시장 공략이 아니라 차세대 감염병 대응 플랫폼의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제기구의 R&D 지원금이 여기에 집중되고 있고 성공하면 규제당국의 신속 승인 긴급 사용 승인 등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감염병 테마주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뉴스 한 줄에 급등하고 다음날 WHO가 위험 낮다고 하면 급락합니다. 코로나 때 수많은 테마주가 난립했다가 거품이 꺼진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장기적인 기술력과 파이프라인을 보고 투자해야지 단기 뉴스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리해 봅시다. 니파 바이러스는 치명률 4075%의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박쥐와 인간의 접촉이 늘면서 앞으로도 산발적인 발생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초감염대 생산지수 R가 0.48로 1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처럼 전 세계를 휩쓸 확률은 현재로선 거의 없습니다. WHO도 국제적 확산 위험은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전략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 개인 방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질병관리청이 강조하는 예방 수칙은 단순합니다. 손 씻기, 야생동물 접촉 피하기, 오염 가능성 있는 음식 섭취 금지. 이건 니파 바이러스뿐 아니라 대부분의 인수공통 감염병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둘째, 경제는 최악을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든 기업이든 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 니파 바이러스가 당장 한국에 들어올 확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들어왔을 때의 시나리오는 미리 그려둬야 합니다. 농축산업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 의료업 종사자는 특히 민감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의 질을 따져야 합니다. SNS에는 벌써 치명률 75%, 대재앙이 온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15%는 방글라데시에서의 역대 최고치이고 최근 인도 케이스들은 50% 내외입니다. 여전히 높지만 4명 중 3명 사망이라는 표현과 2명 중 1명 사망은 느낌이 다르죠. 공포는 전파력이 바이러스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공포에 기반한 의사결정은 대개 좋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사재기, 화장지 사재기가 벌어졌던 걸 기억하시죠?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에 팔면 바닥에 팔고 공포에 사면 꼭지에 삽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니파 바이러스는 즉각적인 위협이 아니라 구조적 추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수공통감염병이 늘어나는 건 장기적인 현상이고 이에 대한 대비 산업진단, 백신, 치료제, 의료 인프라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손 씻기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역이자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경제보험입니다. 개인 위생 하나로 감염병 유입을 막을 수 있다면 그만큼 경제적 비용을 아끼는 겁니다. 마스크 살 돈, 치료비, 자가격리로 인한 소득 손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봉쇄 비용까지 니파 바이러스가 블랙스완이 될지 아니면 조용히 사라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준비된 사회는 덜 다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